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마존입니다. 오늘은 2024년 보았던 영화 중에 비주얼로는 끝판왕인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리뷰 순서까지 바꿨는데요. 바로 포스터에 개미친 영화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서브스턴스입니다. 그런데 식사 전후나 비위가 약하거나 심신노약자들이나 그로테스크한 영화들은 꺼리는 분들은 가급적 보지 않는 걸 권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포스터에 개미친 영화라는 문구를 버젓이 써놨길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 포스터 밑쪽을 보니까 외국의 평론가인지 기자인지 마케터인지 모를 누구가 Absolutely fucking insane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 건데 번역자 센스가 정말 찰지네요. 최근 유행어 어감으로는 개미친보다 더 좋은 번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개미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영화 포스터가 상당히 여러 장인데요. 포스터가 표현하는 내용은 다 같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 늙으나 젊으나 모두 다 나의 모습이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꾸만 지나간 과거의 찬란한 내 젊은 시절 모습만 그리워하죠.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불편한 현실과 우리 내면에 숨겨진 아마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욕망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 37회 시카고 비평가협회상 시각효과상, 37회 유럽영화상 촬영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하면서 이야기 구성의 참신함과 비주얼 표현의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불로불사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만 따져도 수십 편에 달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처럼 젊음을 되찾는 과정의 참혹한 대가를 스릴과 공포를 곁들여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영화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코랄리 파르자 감독은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외모와 젊음에 대한 여성들과 사회의 집착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방송국이나 영화가에서는 외모와 젊음이 여배우에게는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스타로 군림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주류에서 밀려나는 왕년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스파크를 주인공으로 세움으로써 이러한 비판 메시지를 더욱더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는 데미 무어가 연기하는데요.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젊음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갈망을 섬세하고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캐릭터와 극의 흐름을 고려한 감독의 세심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배우와 캐릭터의 연령대가 같지 않으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연기인데 실제로 데미 무어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또 다른 자아인 수는 마가렛 퀄리가 연기합니다. 싱싱한 젊음의 아름다움을 화려하게 뽐내면서도 제한된 시간과 숨겨진 진실에 가려진 불안과 공허함을 표현하며 데미 무어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감독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이 영화 흥행의 일정 부분은 마가렛 퀄리가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미 무어와 비교해서 마가렛 퀄리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눈이 더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영화의 간판이나 마찬가지죠. 수의 싱그러운 모습을 보노라면 여자도 아닌데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젊음을 찾겠다는 여자들의 욕망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결국 젊고 아름다운 걸 선호하는 것 인간의 본성인데 말이죠. 2000년대 초반에 모 화장품 광고에서 여자가 예쁘다는 건 경쟁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항의가 빗발쳐서 광고를 중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가식적인 사람이 정말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항의에 열올리면서도 TV에 차은우나 정종철이 나오면 당연히 차은우를 선택할 거잖아요. 이 사건 후에 화장품 광고에 이국주나 라미란, 김숙 같은 연예인들이 캐스팅되기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들이 광고한 화장품들이 얼마나 팔렸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단발로 끝난 걸 보면 소비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확신하건대 외모와 젊음은 남자나 여자나 경쟁력 맞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세상 살기 정말 편하고 고민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엘리자베스는 할리우드의 스타 여배우였지만 나이 들면서 프로그램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던 중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접하고 몸에 주사함으로써 젊고 매력적인 제2자아인 수를 탄생시킵니다. 수가 탄생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헬인데요. 진짜 눈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서브스턴스 제공자는 엘리자베스와 수가 일주일씩 번갈아 살아야 하며 절대로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갈망하던 모든 것을 이루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엘리자베스와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사실 수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한참 스타로 올라가고 있는데 1년의 반을 쉬어야 되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 수는 규칙을 깨고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의 척수액마저 빼냅니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손가락을 비롯한 몸의 일부가 흉측하게 변하지만 계약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젊고 싱싱한 수의 모습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수의 방종은 젊음을 즐기는 쪽인 반면 엘리자베스의 방종은 질투와 자포자기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견디다 못해 계약을 끝내기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이때 깨어난 수는 엘리자베스의 의도를 깨닫고 심하게 그녀를 구타하는데요.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쇼 출연을 앞두고 수는 이빨과 손톱, 귀가 빠지게 되고요. 이를 막기 위해 주사를 놓다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른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과 파국을 보면서 관객들은 진정한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와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와 젊음에 대한 집착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다른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표현 방식을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몰입감을 고조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할리우드를 비롯한 방송계, 영화계의 미에 대한 집착을 공격하는 방식은 인상적이고요. 영화 산업에서 나이든 여성 배우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를 통해서 에이지즘과 루키즘을 비판하는데 그 효과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영화감독이라면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엘리자베스와 수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통해 정체성 문제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외모와 나이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죠.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서브스턴스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화제작으로 인식된 거죠. 이 영화의 충격적인 인상은 비주얼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촬영 기법에서는 과감한 클로즈업과 앵글 사용이 돋보이는데요. 엘리자베스와 수를 비롯한 캐릭터들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울이나 유리 표면을 통한 왜곡된 이미지, 또 다른 사물의 클로즈업, 긴 통로를 강조한 촬영 각도 등은 평소와는 다른 기괴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세계의 대조도 두드러지는데요. 엘리자베스의 세계는 차갑고 어두운 톤인 반면에 수의 세계는 그야말로 젊고 통통 튀는 느낌의 밝고 화려한 색채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두 캐릭터의 상반된 상황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편집의 속도 가감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도 일품입니다. 두 사람이 변할 때는 빠른 컷과 클로즈업 편집을 통해서 고통과 혼란을 표현하는 반면에 내적 갈등을 보여줄 때는 롱테이크를 사용해서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하도록 유도하죠.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첫째로 젊음과 미의 숭상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노골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현실적이긴 한데 성적인 요소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누군가와 같이 보러 가면 좀 뻘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바디 호러 요소가 너무 살벌합니다. 이런 장면들 덕분에 개미쳤다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장면들이 오히려 의문과 불신을 낳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수가 나오는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불로불사를 다룬 영화들도 이런 장면을 생각하긴 했지만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건가라고 추측하게 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임산부가 3kg 이내에 아기를 낳을 때도 무려 10달 동안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지금도 산모가 이따금 사망할 정도로 분만은 위험한 과정이고요. 그런데 주사 한 방 맞았다고 성인 여성이 몸속에서 자라서 등을 열고 튀어나옵니다. 더 괴랄한 건 수가 나와서 모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을 텐데도 등만 꿰매주니까 엘리자베스가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건 꼬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가 텅 비었는데요. 영화 첫 장면에서 계란 노른자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변화거든요. 만약에 서브스턴스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약물이었다면 애초에 7일간의 행동 제한 따위는 없어야 맞는 겁니다. 아참, 그리고 영화의 제목을 도대체 왜 서브스턴스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브스턴스가 도대체 뭔 뜻인가 싶어서 영어 제목을 보고 난 후에야 모체를 자극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의미를 알았는데요. 서브스턴스잖아요. 1번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결정한 이에 제목 짓는 감각은 빵점입니다. 이 영화의 현대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메시지는 적어도 제 입장에선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인한들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타고난 본능에 속하는 문제라 세대가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들이 제작되겠지만 솔직히 이런 문제를 비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조차 정작 일상에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상대의 얼굴 보고 못 볼 거잖아요. 비판하는 입장은 공감하지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겠다는 시도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과 나이듦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라면 서브스턴스는 안 보고 지나치기엔 아주 아까운 작품입니다. 특히 외모와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과감한 성형을 통해서 외모로 인생 역전 해보겠다고 굳게 결심하지 않은 이상 외모와 정체성을 동일시하면 인생에 극히 해롭습니다. 고민해봐야 사실 풀 수도 없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다른 능력을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봐야 본인만 미치거든요. 2024년 괴랄한 비주얼 끝판왕 서브스턴스에 대한 북마전 평점은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